우리나라의 출산 정책은 둘째를 낳게 만드는 유도책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결혼 안 한 분들은 이유가 있는 거고, 그런 분들은 억지로 뭐 결혼하라고 할 수도 없는 거고, 그리고 딩크족들 애들 없이 사는 사람들은 자기네 선택이기도 하거든요. 그런 사람들한테 뭐 억지로 뭐 애 낳으라 어쩌라 하는 것보다는 애를 한 명 놓은 사람을 애를 한 명 낳은 사람한테 2명 놓게 하자. 2명 낳게 하자. 그게 훨씬 현실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애들 좋아할 테니까 낳았을 테니까. 네. 자, 그리고 유럽에서 여름에 긴 휴가 보내는 거 굉장히 많은 분들이 좀 부러워하고 이게 삶의 질도 높일 텐데 지금은 짐으로 여기는 이들도 많이 늘었다고요. 이게 좀 정말인지 유럽에서는 또 여름에 긴 휴가 어느 정도 보내는 건가요? 아니, 휴가를 보통 뭐 프랑스 같은 경우는 뭐 한 달은 그냥 씁니다. 한 달은 그냥 쓰는 거고, 한 7월 중순 넘어가면 일이 안 돼요. 일이 다 휴가 갔다 그러고 어디 이메일 보내면은 막 1분도 안 돼가지고 이제 답장이 와가지고 며칠까지 휴가 중이니까 뭐 연락이 안 될 거다 뭐 이런 식이거든요. 근데 확실히 여가가 보장이 돼 있고, 그리고 뭐 일을 적게 하는 건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일을 어느 정도를 적게 하는지 한번 보시죠. 여기 이제 2022년에 OECD 자료인데 OECD 평균이 1752시간이에요, 연간. 근데 미국은 이보다 높고 유럽은 확실히 더 적죠. 그러니까 프랑스하고 미국이 한 300시간 차이가 나는 거예요. 유럽이 확실히 좀 더 여가를 많이 즐긴다고 볼 수 있고, 이제 우리나라는 아예 1900시간이 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좀 줄이긴 줄여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 되게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이렇게 이제 유럽에서 이제 적게 일하는 게 아주 큰 기업의, 대기업의 정규직들한테 국한되는 얘기다. 그러면 아주 좋겠죠. 근데 사실은 그렇지 않은 측면들이 꽤 있거든요. 그게 이제 뭐냐면, 비정규직들의 일자리의 질이 나빠서 그래서 짧게 일하는 그런 측면들이 조금 있습니다. 2021년 말에 EU 집행위원회에서 만든 보고서를 보면은 이제 비정규직들을 상대로 이렇게 조사를 해놓은 보고서예요. 근데 거기 보면은 일을 더 하고 싶지만 일자리가 더 없거나 근로시간이 늘지 않아가지고 일을 더 할 수 없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이탈리아하고 스페인은 절반이고 프랑스도 한 3분의 1 정도가 돼요. 그러니까 이제 쉽게 말해서 이런 거예요. 소득이 적은 사람들, 비정규직들이 투잡을 뛰고 싶고 일을 더 해가지고 조금이라도 소득을 늘리고 싶은데 그게 여의치 않은 거죠. 이탈리아 정부에서 2021년에 만든 보고서를 보면은 2021년 이때 이제 새로 연간으로 이탈리아에서 새로 만든 일자리가 330만 개가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최소 3분의 1이 주당 30시간 이하의 일자리라는 거예요. 근데 주당 30시간 이하의 일자리라는 거는 고용주가 너그러워가지고 너네 일 적게 해도 월급 줄게 이런 게 아니고 여력이 부족하니까 그냥 질이 나쁜 짧게 일하는 일자리만 줘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럽의 근로시간이 좀 짧다라는 거는 조금은 걸러서 봐야 될 필요가 조금 있다. 이런 거고요. 이 유럽의 근로시간이 짧은 거, 요거에 대해서는 이제 유럽 안에서도 그렇고 바깥에서도 그렇고 계속 이렇게 가는 게 맞느냐.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1인당 근로소득 차이가 미국이랑 굉장히 많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월가의 큰손이라고 하는 이제 켄 피셔 회장, 이분은 이제 저랑 직접 연락도 되고 그런 분인데, 이분이 이제 뭐라고 그랬냐면 더 잘 사는데 일도 더 많이 하니까 격차는 더 멀어질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세계 최대 연기금 있지 않습니까? 노르웨이 국부펀드. 여기를 이끄는 니콜라이 타겐 회장도 미국이 더 일을 많이 한다, 이런 말로 이렇게 약간 유럽의 분발 이런 게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성장률도 높은데 더 열심히 일하니까 그 격차는 더 벌어질 수밖에. 더 벌어지는 거고. 지금 미국 얘기해 주셔서, 그러면 미국이 유럽을 큰 차이로 이제 따돌리고 있지만 미국도 사실 극심한 빈부 격차를 비롯해서 갖가지 뭐 사회적 병폐는 있잖아요. 그럼 과연 미국인들은 행복한가요? 유럽이 지금 뭐 어쨌든 뭐 이런 안 좋은 것도 있다 치면 이제 반대편에 있는 미국은 과연 행복한 것인가? 굉장히 그냥 의문이 따르는 부분이죠. 근데 과연 미국 사람들이 행복하냐, 삶의 질이 정말 그렇다고 해서 높느냐, 유럽에 비해서, 그렇게 말하기 어려운 측면들이 많이 있다고 봐야 되죠. 근데 단적으로 빈부격차가 확실히 유럽보다 미국이 더 큽니다. 그다음에 한번 보시면은 세계 불평등 연구소에서 만든 자료인데요. 이제 이 연구소는 파리 경제대학에 있는 연구소입니다. 파리 경제대학에 이제 누가 있냐면 그 토마 피케티 교수 있지 않습니까? 그 유명한 토마 피케티 교수가 이제 파리 경제대학에 있고, 그가 이끄는 세계 불평등 연구소에서 이제 만든 자료인데, 소득이 어느 정도로 불평등하느냐, 이거를 유럽하고 미국을 비교를 해봤어요. 근데 상위 10%가 가져가는 게 전체 소득의 유럽에서는 35% 가져가는데 미국은 45% 더 많이 가져가는 거예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확실히 유럽보다는 미국이 좀 승자독식 사회다. 이런 거고, 하위 50%하고 상위 10%의 소득 격차를 본 건데, 이제 미국은 어떠냐면, 상위 10%의 연간 소득이 35만 달러예요. 그게 어마어마한 거예요. 35만 달러면 이제 5억 원에 가깝지 않습니까? 상위 10%만 돼도 그 정도로 버는 거예요. 근데 하위 50%는 2만 달러 정도 법니다. 이게 17배 정도 차이가 나는 거고. 근데 이 차이가 확실히 독일은 10배, 영국은 9배, 프랑스는 7배니까 미국에 비해서는 더 적은 거죠. 글로벌 기업의 최고 경영자들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받는 급여도 사실 이제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 입장에서는 다 엄청난 액수를 받는 것 같지만 미국과 유럽도 차이가 있습니다.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구글의 모의사인 알파벳 있지 않습니까? 여기를 이끄는 그 순다르 피차이 CEO 같은 경우는 2022년에 이제 한 2억 2천만 달러가 넘는 그런 급여를 받았어요. 이 주식 보상금 3년마다 한 번 받는 게 이제 많이 포함되어 있긴 한데 어쨌든 간에 연간 보수가 3천억 원 가까웠던 거죠. 그냥 엄청난 액수예요. 그래서 세계 최대 사모펀드라는 블랙스톤이 이끄는 스티븐 스워츠만 최고 경영자도 뭐 한 2억 달러는 훨씬 넘게 받고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유럽에서는 어쩌냐면 급여를 많이 받는다고 맨날 언론에 도마에 오르는 사람이 누구냐면 아스트라제네카 아시죠? 제약사. 아스트라제네카의 이제 파스칼 소리오라는 CEO는 이 사람 프랑스 사람인데 이 사람이 받는 연간 급여가 한 1,500만 파운드 정도 돼요. 한 260억 원? 근데 그 정도는 사실 피차이가 받는 거에 비하면 한 10분의 1 수준인데 근데도 유럽에서는 엄청나게 많이 받는다고 비판을 많이 받고 그러잖아요. 그런 차이가 있는 거고 그 미국 사회의 병폐라고 하는 거는 빈부격차에도 이제 크게 두 가지를 볼 수 있는데 이 총기 사고하고 마약 중독인데 이게 이제 폐해가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미국의 총기 사망자가 이제 CDC라고 그러죠. 그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에서 이제 집계를 해놓은 걸 보면은 2022년에 48,000명대예요. 근데 2000년하고 비교하면은 거의 2배 가까이 늘었는데 이 48,000명 중에서 총기로 자살을 한 사람이 한 60% 가까이 돼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미국의 이제 이 총기 난사 사건을 뉴스로 접하니까 총기로 인한 자살은 약간 좀 들어본 게 별로 없는데 실질적으로는 자살로 많이 죽더라고요. 총을 이용해서. 그러니까 총을 구하기 쉬우니까 자살이 되게 쉬운 거예요. 그렇겠죠. 근데 그런 문제가 있고 이제 총으로 자살한 사람이 젊은 사람들이 많아요. 그리고 이제 약물 복용 같은 경우는 이것도 이제 CDC에서 집계를 해놓은 건데 보세요. 2001년만 하더라도 2만 명이 채 안 돼요. 근데 2010년 되면 4만 명 가까이 되더니 2021년에 10만 명이 넘었거든요. 2015년에서 2021년으로 가면서 6년 사이에 배가 됐어요. 근데 이게 우리 방송 뉴스 보면 샌프란시스코나 필라델피아 이런 데 길거리에서 좀비처럼 있는 사람들 굉장히 심각해지고 있어요. 왜냐면 샌프란시스코 같은 경우는 되게 천국 같은 도시였는데 요즘 최근에 가본 사람들은 그렇지 않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약물 복용 사망자가 급속도로 늘어나는 거는 다른 약물도 약물이지만 펜타닐이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펜타닐이 급속도로 보급된 거랑 연관이 있는 거죠. 굉장히 이제 좀 어려운 미국이 가고 있고 미국인들이 정말로 행복한가 뭐 이런 거에 대해서는 좀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또 이것도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러면 유럽은 범죄에서 안전한가? 또 그것도 아니거든. 이미 스웨덴 같은 경우는 남성이 저지른 살인율이 미국보다 더 높아요. 스웨덴이 복지국가로 알려져 있잖아요. 근데 이게 이민자들이 몰려오는 거하고 솔직히 약간 무관하다고 말하기는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유럽 국가들이 이민자들이 몰려오는 것도 있지만 재정이 나빠지기 때문에 치안에다 투입할 수 있는 여력이 굉장히 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범죄를 저지른 피의자를 잡는 거나 이런 게 우리나라에 비해 훨씬 약하거든요. 파리를 여행하시는 분들 정말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 지하철에서 있지 않습니까? 지하철에서 문이 열리거나 닫힐 때 이제 요 지점에다 가까운 데서 스마트폰을 하면 안 됩니다. 문이 닫히기 직전에 스마트폰을 채가지고 도망가는 소매치기들이 되게 많아요. 꽤 많고 또 주의를 해야 되는 게 샤르드골 공항에 내려가지고 차를 타고 시내로 들어갈 때 있지 않습니까? 그 핸드백, 특히 여자분들 핸드백 같은 거를 아래다 엄청 깊게 숨겨야 돼요. 샤르드골 공항에서 이렇게 시내로 들어올 때 이제 고속도로 잘 막혀요. 오토바이를 탄 강도들이 유리창을 깨고 여기 무릎에 있는 핸드백이 있지 않습니까? 핸드백을 갖고 도망가는 그런 범죄가 굉장히 자주 벌어지는데 이거를 범인들을 잘 못 잡아요.
미국 사람들이 이제 유럽인들에 비해서 얼마나 행복하게 사느냐 이런 걸 봤을 때 이제 빈부격차랑 뭐 총기 사고나 약물 복용 이런 것 때문에 뭐 미국인들의 삶이 엄청나게 더 해피하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유럽도 뭔가 좀 옛날만큼 뭔가 평화를 지키지는 못한다. 뭐 이렇게 뭐 볼 수가 있습니다. 뭔가 성장하면 대표적인 국가가 미국 같고 안정과 만족하면 뭔가 대표적인 국가 유럽 같은데 그 중간중에서 적절한 지점 우리는 어느 쪽으로 가도 뭐 그렇게 다 행복하지 않을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유럽이 왜 이렇게 잘 안 되거든요 이런 얘기를 하고 그러면 뭐 댓글이나 이런데 아니 한국이 엉망인데 남의 걱정을 왜 하냐 이제 이런 분들이 좀 있어요. 근데 남을 걱정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이제 우리 자신을 위한 건데 나를 잘 알려면 남의 변화를 잘 봐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나 자신을 사랑하고 우리를 더 잘되게 하기 위해서 남이 어떻게 하는가를 좀 봐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안정과 복지로 유명한 유럽인 다 행복하고 좋을 것 같은데 그 실상을 들여다보면 그게 아닌 부분들이 꽤 있는 거고 미국의 길이 옳다 이렇게 말할 수도 없고 유럽의 길이 옳다 이렇게 말할 수도 없고 근데 그 사이에서 어떤 접점이나 우리한테 맞는 실정, 우리한테 필요한 솔루션 이런 거를 찾아내야 되는 거죠. 자, 한국의 인구 붕괴 막기 위해서 눈여겨봐야 될 유럽의 혹시 인구 정책은 어떻게 될까요? 요거는 제가 좀 힘줘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이거는 분명한 게 있습니다. 자, 프랑스의 인구 정책을 한번 봐야 되는데요. 프랑스가 이제 출산율이 유럽에서 상당히 높은 편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게 뭐 어떤 사람들은 이제 뭐 무슬림들이 많이 와서 애를 많이 낳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데 사실 그런 측면도 없지 않아 있긴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프랑스는 출산 정책이 셋째한테 맞춰져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둘째를 낳았을 때하고 셋째를 낳았을 때 국가적인 혜택 차이를 엄청나게 차등을 크게 둡니다. 둘째까지 낳았으면 아예 내친김에 셋째까지 낳도록 굉장히 국가적으로 유도를 많이 하고 있어요. 여기에 올해 아이를 갖고 있는 가정에 주는 국가 보조금 같은 거거든요. 이게 이제 알로카시옹 파밀리아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아이들이 2자녀 이상 있을 때 기본적으로 주는 가족 수당 같은 거예요. 가족 수당인데 2자녀가 있으면 148유로를 줘요. 근데 3자녀가 있으면 338유로 주잖아요. 2배 이상 차이가 나죠. 그리고 3자녀에서 애를 하나 추가를 할 때마다 190유로를 더 줍니다. 그러니까 차이가 엄청나죠. 근데 이 차이가 전부가 아니에요. 여기 나오는 이제 가족 보조금이라고 있는데 요거는 3자녀 이상한테만 주거든요. 근데 소득 수준에 따라서 이게 다른데 그러면 2자녀가 있을 때는 요 148유로만 받는 거예요. 그런데 3자녀가 있으면 요 금액이다 338유로에다가 요 둘 중에 하나를 더 받는 거예요. 그러면 2자녀하고 3자녀 있을 때 정부에서 받는 수당 차이가 4배 정도로 벌어집니다. 굉장히 차이가 큰 거예요. 그럼 이제 계산을 해보면 어떻게 되냐면 2자녀하고 4자녀인 경우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정부에서 받는 수당 차이가 5.5배 정도 차이 납니다. 엄청나게 차이가 많이 나죠. 그러니까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제 우리나라의 출산 정책은 둘째를 낳게 만드는 유도책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이제 프랑스는 이제 출산율이 우리나라보다 워낙 더 높으니까 셋째를 낳게 만드는 정책을 쓰는데 우리나라는 그보다 현실적으로 출산이 훨씬 낮잖아요. 둘째를 낳는 정책을 써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현실적으로. 왜냐면 결혼을 안 하는 분들 있잖아요. 결혼 안 한 분들은 이유가 있는 거고 그런 분들은 억지로 뭐 결혼하라고 할 수도 없는 거고 그리고 딩크족들 애들 없이 사는 사람들은 자기네 선택이기도 하거든요. 그런 사람들한테 뭐 억지로 뭐 애 낳으라 어쩌라 하는 것보다는 애를 한 명 낳은 애를 한 명 낳은 사람한테 2명 놓게 하자. 2명 낳게 하자. 그게 훨씬 현실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애들 좋아할 테니까 낳았을 테니까. 네. 그리고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작가님 말씀대로 애를 하나로 낳는 사람들은 국가에서 장려를 하기 때문에 낳은 사람들이 아니라고 보거든요. 본인이 낳고 싶으니까 낳겠죠. 본인이 낳고 싶어서 낳은 사람들이에요. 애를 사랑하고 가정을 유지하고 싶으니까. 근데 하나라도 낳은 사람이 하나를 더 낳게 만드는 거. 근데 그런 게 그게 더 쉬울 수도 있겠네요. 그게 훨씬 더 현실적이고 실용적인 접근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지금 이 프랑스의 가족수당 제도 이게 사실 한국에 많이 안 알려져 있는데 이거 한번 보고 배울만 합니다. 네. 셋째를 낳으면 확 밀어준다. 둘째를 낳은 거 차등을 확실하게 둔다. 프랑스에서 아주 재밌는 제도가 뭐냐면 셋째 이상을 낳은 집은 국가에서 이사 지원비를 줍니다. 애를 더 낳았기 때문에 더 넓은 집으로 이사를 가겠다. 이러면 이사 지원비가 한 1,100유로? 그러니까 한 150만 원 정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정도로 셋째 이상을 나오면 확실하게 밀어주는 이런 게 있고 이게 그다음에 요게 뭐냐면 까르트 파미의 농브레즈라고 하는 건 다자녀 카드예요. 이 다자녀 카드는 뭐냐면 애를 셋 이상 나오면 주는 카드인데 요 카드를 갖고 다니면은 굉장히 많은 할인을 받아요. 여기 보면은 철도 요금 30% 할인을 받거든요.
이것뿐만 아니라 문화시설을 이용하고 어쩌고 이런 건데 이거는 두 자녀 가정에는 안 줍니다. 셋 이상 무조건 낳아야 돼요. 그러면은 여러 가지 혜택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수당도 그렇고 이런 이 다자녀 카드도 그렇고 셋째를 낳기만 하면 혜택이 쏟아지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제가 보기에는 현실적으로 하나를 낳은 가정이 둘째를 낳게 만든다. 이제 이게 정말 중요한 포인트라고 굉장히 생각합니다. 와닿는 것 같습니다. 네. 누가 이 얘기를 많이 안 하더라고요. 그러게 저도 이 얘기 처음 들어본 네. 것 같아요. 안 넣는 사람을 놓게 하는 정책들이 좀 많은데 실제적으로 그건 안 넣는 분들은 지원을 하든 안 하든 안 넣고 싶은 사람들이 꽤 있거든요. 그렇죠. 아니 그러니까 무슨 뭐 출산지원금 준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걸 받으려고 결혼을 안 하고 싶은 사람은 결혼을 하고 애를 낳고 이런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자, 이제 오늘 긴 이야기 유럽에 관해서 이제 기자님과 나누었는데요. 이제 그러면 유럽의 이야기 우리가 들었는 이유는 유럽을 토대로 한국이 나아가야 될 방향을 찾기 위해서였는데 한국이 궁극 쪽으로 나아가야 될 방향 뭐가 될까 저희 시청자분들 꼭 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요. 제가 파리에서 근무할 때 이제 OECD 본부가 파리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서 보면은 OECD 이제 38개 회원국이 있는데 이코노미스트 한 명이 두 나라를 이제 커버를 합니다. 그래서 경제가 좀 큰 나라하고 작은 나라 이렇게 보는데 2019년에 이제 인터뷰를 했을 때 이제 한국을 담당하는 이코노미스트를 이제 인터뷰를 했어요. OECD 가가지고. 근데 그 사람이 한국하고 스웨덴을 같이 담당을 하고 있었어요. 큰 경제는 한국이고 작은 경제는 스웨덴이고 뭐 이런 거였는데 그분한테 이제 이런 걸 물어봤어요. 한국이 스웨덴에 비해서 많이 딸리고 많이 부족한 게 뭐냐라고 했을 때 인력 배치를 적재적소에 잘 못한다. 그러니까 인적 자원 활용을 잘 못하고 신산업으로 이렇게 옮겨가게 하는 게 좀 약하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제 그게 무슨 얘기냐면 스웨덴은 직업을 보호하지 않고 사람을 보호한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오해를 하기 쉬운 게 뭐냐면 복지 수준하고 고용 유연성은 서로 다른 거거든요. 별개 얘기예요. 근데 비슷한 맥락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복지 국가들은 사람들이 잘 안 잘릴 것이다라는 선입견을 갖고 있는 건데 그렇지 않거든요. 지금 북유럽 국가들 있잖아요. 뭐 스위스, 덴마크, 노르웨이, 핀란드 이런 데는 고용 유연성이 유럽 본토, 그러니까 독일이나 프랑스보다 고용 유연성이 더 높아요. 더 잘리기 쉬워요. 실제로 이제 미국 헤리티지 재단에서 만든 경제 자유화 지수 이걸 보면은 북유럽이 굉장히 높아요. 그 대신 어쩌면 북유럽은 복지 수준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직업을 잃는다 하더라도 실업수당 이런 게 잘 돼 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재교육 프로그램이 잘 돼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여기 잘렸을 때 재교육을 시켜가지고 이쪽으로 다른 사람을 옮기고 이게 되게 잘 돼 있는 거예요. 스웨덴은 사람을 보호하되 직업은 보호하지 않는다라는 게 이제 이런 맥락이거든요. 마크롱 대통령이 추구했던 개혁의 방향이 뭐였냐면 플렉시큐리티라고 하는데 고용 유연성을 높게 가져가고 복지도 더 높게 가져가자는 거예요. 직업을 잃을 수도 있는 위험성은 좀 높이되 이제 그렇게 해야 이제 그 전통적인 산업이다 신산업으로 넘어가니까 그렇게 그런 방향으로 가되 그것만 있으면은 이제 사회 안정성이 무너지니까 복지를 충분하게 해서 이제 사회 안전망을 깔아가지고 이렇게 나락으로 안 떨어지게 딱 받쳐주는 거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게 되게 필요한 거고 우리나라가 가야 될 방향이 그런 게 아닌가. 근데 사실 이게 되게 말이 쉽지 현실적으로 어려워요. 이게 사회적 대타협이 필요한 거 가지고 어려운 거지만 그래도 이런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느냐, 이제 라는 거고, 이제 지금까지 제가 쭉 말씀드린 거는 유럽이 이제 더 이상 이제 미국과의 이제 서구 사이 양대축이라고 보기엔 좀 어려워졌다. 근데 왜 어려워졌냐? 이런 거를 좀 말씀드린 거고, 저 유럽에 애정이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런 말씀도 드리는 거고, 그리고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제 우리 스스로를 되돌아보고 우리 스스로가 더 잘 되기 위해서 남을 좀 보는 과정이 필요하다. 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예전에 이제 유럽 관련된 뭐 책이든 영화든 뭐 그리고 주변 사람이 또 대부분 유럽은 대부분 여행 가는 것도 좋아하고 하니까 그래서 유럽에 대해서 얘기 들을 때마다 든 생각이 유럽은 휴가도 되게 길고 복지도 너무 좋고 너무 살기 행복하겠고 너무 행복할 것 같은데 그때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근데 그 행복이 앞으로도 지속이 가능할까? 그러니까 이게 어쨌든 사람들이 안정하고 일하는 시간도 적고 뭐 다 그러면 지금은 행복한데 격차는 벌어질 수 있을 테니까 그 벌어진 뒤에 다시 뭘 하기에는 되게 늦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했었는데 맞게 보셨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좀 이런 측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유럽이 멋있고 아름다운 곳이다라는 게 유지돼야 이렇게 생계를 유지하고 돈을 벌 수 있는 사람들이 한국인들이 좀 있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이 유럽의 변화된 실상에 대해서는 얘기를 잘 안 하려고 하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이 미국에 대해서는 경험한 사람도 많고 잘 알아요. 근데 유럽은 생각보다 거기서 살면서
경제적인 변화를 체감을 한 사람이 많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유럽은 한국 사람들한테 대부분 관광지이기 때문에. 여행 예. 가고 뭐 신혼여행.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제 경제부 기자로서 이제 4년간 살면서 이제 특파원 활동을 한 거 이제 그런 거를 이런 방식으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기자님 말씀 들으면서 안정과 성장 그리고 유럽과 미국에 대해서 좀 더 좀 자세히 알 수 있었고 한국에 가야 될 방향과 그리고 개인 입장에서도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 그거 좀 한번 고민해 보는 시간 되었던 것 같고요. 기자님이 자세한 이야기 듣고 싶으신 분들은 부자 미국 가난한 유럽 요 책 보신다면 훨씬 유럽에 대해서 좀 자세히 알 수 있지 않을까 생각 들었습니다. 다음번에 또 기자님과 좋은 유럽 콘텐츠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만나는 손님은 손지석 기자님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소중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김 작가였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